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100대 사건으로 보는 삼국지. 오늘의 주제는 유비 거름통을 내고 조조를 쏘기다입니다. 근데 조조가 그 정도에 쏘아줄까? 유비는 조조의 도움으로 여포를 제거합니다. 그러나 서주를 차지하지는 못해요. 조조가 유비에게 서주를 맡기지 않고 유비를 허도로 데려와서 옆에 둡니다. 자, 유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조조한테서 빠져나가서 서주로 돌아가야겠는데 조조가 놔주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비 입장에서는 자신을 감추고 못난이 찌질이처럼 보여야죠.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 막 만나면 제가 벌써 정치운동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고로 잠그고 집안에 있는 텃밭에서 채소를 가꿉니다. 근데 무슨 집이 얼마나 크면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냐. 아무튼 대문을 걸어 잠그고 사람들과, 그것도 혼자 한 게 아니라 사람들과 저기 마당에서 채소를 가꿨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정도로 조조를 속일 수 있겠냐는 거죠. 어느 날 조조가 유비하고 밥을 먹다가 천하의 영웅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습니다. 근데 이건 조금 각색된 얘기고, 정사에는 그냥 천하의 영웅은 너와 나다, 원술 따위는 어디 급에도 못 든다, 이렇게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비가 이 말을 듣고 놀라서 수저를 떨어뜨립니다. 근데 이게 좀 싱겁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또 이런 각색을 했습니다. 배성지 주석에 보면은 마침 이때 천둥 번개가 쾅 쳤다. 그랬더니 유비가 막 덜덜 떠면서 천둥과 번개, 이거 정말 무서운 거라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조조가 유비에 대한 의심을 거뒀다고 하죠. 이게 정말 딱 소설에서 좋아할 만한 얘기죠. 그런데 그럼 이게 사실일까? 팩트 체크를 들어가면 사람들 안 만나고 채소밭을 가꿨다. 그게 뭐 그랬을 수는 있어요. 뭐 좀 소박하게 사는 모습을 보였을 수는 있죠. 막 사람 만나고 돌아다니면 의심할 테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사람 아주 안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그 동승의 음모에도 가담하지만 뭐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리고 채소밭 가꾸고 뭐 야 나는 뭐 이러고 산다 그러면 조조가 그런 거에 쏘을까? 그런 거에 쏘으면 조조가 아니지. 조선시대 정치인들이요, 유배만 가면 다 청산의 살얼이 있다, 뭐 이런 식의 글을 씁니다. 뭐 정철의 삼위인곡,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근데 솔직히 말해서 당시에도 그거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 싶어요. 뭐 순진한 사람은 믿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 말고 정치 일선에서 뛰는 사람들이 이런 거에 믿겠냐는 거예요. 왕도 그렇고. 우리가 살면서 보세요. 대선 때면 갑자기 대선 후보로 훅 뜨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처음부터 아이고 기다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분 나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 다들 뭐라 그래, 뭐 저는 전혀 생각 없다, 뭐 나는 뭐 저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살았다. 나 그 말 지키는 사람을 지금까지 살면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몰라, 어디 털면 또 어떤 분 나올지 모르지만 대체로 내가 지금까지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킨 것처럼 보이는 분이 지금 내 머릿속에도 몇 분 떠오르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키려고 지킨 게 아니고 다 이게 보면 다 사연이 있어. 유비가 뭐 이런 거 메고 뭐 뭐 상추야 잘 자랐네 이러면서 조조를 속이길 바랐다면, 차라리 그걸 봤으면 내가 조조가 안심할 것 같아요. 저놈 저거 아주 우스운 놈이네, 얕은 깨밖에 못 쓰네,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건 효과가 없어. 아니, 효과가 있는 건가? 가만히 있어봐. 저도 헷갈리네. 그러니까 조조가 당연히 안 속을 걸 알고 이런 짓을 한다. 그러면 조조가 그걸 보고 저렇게 서툰 수작으로 나를 속이려는 거 보니까 저거 별거 아는 놈이네, 그렇게 해서 안심을 한다. 속이는 건가 이게? 그리고 이 배성지 주석에 있는 이 채소밭 가꾸는 얘기는 앞에 뒤에 내용을 보면 이게 또 사실하고 전혀 다릅니다. 유비가 살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다가 어느 날 자기가 열받는 거야.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니. 그리고 관우장비 불러갖고 야반도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민의 눈으로 삼국지를 보면 이래요. 근데 언제 유비가 야반도주를 해? 이거 다 나중에 사연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전체를 보면 딱 서민들이 듣기 좋으라고 만들어낸 이야기 같다라는 티가 팍팍 납니다. 천하의 영웅은 나와 너뿐이요, 이럴 때 수저 떨어뜨렸다는 건 정사에도 나오는데, 정사에 그래 다 만든 건 아니죠. 근데 여기다 천둥까지 친다, 수저 떨어뜨린다. 그래서 정말로 조조가 여기에 쏘갔냐 안 쏘갔느냐는 건 사실 답이 없어요. 근데 사실 정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때 조조가 쏘갔냐 안 쏘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조조가 유비를 너와 나는 동급이다. 언젠가 천하를 같이 다룰 라이벌이라고 찍었다는 거예요. 유비가 정말 놀라서 젓가락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오늘의 진짜 포인트, 정사에서 주는 진짜 포인트는 왜 조조가 유비를 그 정도 큰 인물로 판단했느냐는 겁니다. 조조가 유비에게 주목하게 되는 과정을 지난 시간을 더듬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조조가 서주 정벌을 하다가 진군과 여포의 반란을 만나서 거의 망할 뻔합니다. 그래서 서주는 버려두고 여포하고 이제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데 다 잡았던 여포가 서주로 들어가 버리죠. 그리고 그 틈에 유비는 서주를 차지하고 여포를 받아들입니다. 이때 조조는 정말 덜컥했을 거예요. 그래서 서주에서 유비와 여포가 갈등이 생기니까 조조는 기다렸다는 듯이 유비를 돕습니다. 특히 이때는 장수와의 전쟁 중이어가지고 여포를 묶어놓는 게 더더욱이 중요했죠. 그래서 이때 정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조는 유비를 매우 두텁게 대해서 예주목을 삼았다. 유비가 패땅에 가서 흩어진 병사들을 모집하려고 하니까 조조가 군량미를 공급하고 병사를 늘려주었다. 그러니까 유비를 여포의 대항마로 직접 키워주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포를 제압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고순이 유비를 칩니다. 그러자 조조는 하우돈을 보냈는데 하우돈마저 패하게 되죠. 그리고 유비가 조조한테 아예 도망을 쳐옵니다. 이렇게 되니까 조조는 유비한테 많이 실망을 했을 겁니다. 이 인간 도대체 도움이 안 되네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요게 바로 착각입니다. 바로 요 부분에서 조조는 유비를 여포의 대항마로 키워줘야겠다. 서주를 장악하는데 유비야말로 하늘이 내게 준 보물이다 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만약에 유비가 여포도 후드를 팰 정도로 걸출한 인물이면 늑대를 쫓아내고 사자를 서주에 들이는 격이에요. 사실은 자기가 도와줘도 웬만큼 세게 안 도와주면 여포한테 못 이기는 거, 요게 조조의 마음에 딱 드는 수준이었죠. 그런 사람을 찾고 있으니까. 유비는 군사적 능력은 황건적 잔당이나 서주의 잔챙이 호걸들은 제압할 수 있는데 여포 상대는 안 된다. 요거 진짜 마음에 들잖아. 거기다가 서주민들이 또 의외로 인심은 얻고 있어요. 뭐 사람이 착하대. 이 난세에 착하다는 건 딱 고만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조는 안 착한 놈이 무섭지 착한 놈이 별로 안 무서워요. 거기다가 유비가 착해서 서주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고 있다. 이거는 조조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장점입니다. 조조가 서주 공략할 때 대형 사고를 쳤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인터넷에는 맨날 서주 대학살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당시 서주민들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죽으면 죽었지 조조한테는 절대 항복하지 않겠다 이런 결사항전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거꾸로 그거로 유비한테 몰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조조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당시에 서주에서 학살극을 벌일 때도 나중에 서주를 통치하기 위한 비상 여지를 남겨놨어요. 그게 바로 전란을 피해서 서주로 들어온 낙양과 하남성의 이민들입니다. 그래서 학살극을 벌일 때, 청야전을 벌일 때도 이들 집단, 이들 거주지는 건드리지 말라고 했죠. 근데 이게 어디 지켜지나? 그래서 이들 집단도 좀 피해를 봅니다. 근데 그 사실 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시 거기 와 있던 사람들도 그걸 보고 조조라는 인간 밑에 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분노가 솟구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서주에 왔던 피난민 집단이 대거 오나라로 들어가거나 유비 밑으로 오게 돼서 이제 삼국지의 주요 인물이 되죠. 제갈근 그 제갈신의 집안도 그렇고 뭐 노숙인에도 그렇고 오나라의 명사들도 이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조조 입장에서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지금 원소, 유표, 장수, 여포하고 싸우기도 벅찬데 서주가 이게 정말 난리가 난 거죠. 자기의 저항 세력이 돼버린 거야. 그런데 유비라는 민심도 얻고 군사적 능력은 딱 코웨이 삼국지식으로 통치력, 무력 딱 65 정도인 사람, 그 정도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너무 마음에 들잖아. 그리고 서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조조도 밉지만 여포나 원술이 통치한다. 아, 이것도 끔찍하죠. 특히 여포는 정말 끔찍하죠. 그런데 조조가 유비를 도와서 유비가 서주를 다스리게 해준다. 이거 좀 찝찝하긴 한데 조조는 밉지만 유비 생각하면 또 받아줄 만한 딜이에요. 그래서 조조는 유비가 딱 마음에 들어서 유비에게 공을 들입니다. 촉서 유비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포를 죽인 후에 유비는 다시 처자식을 되찾아 조조를 따라 호도로 돌아왔다. 그리고 네 사람 만들기 작업을 합니다.
황제에게 요청해서 유비를 좌장군에 임명하게 하고 유비에 대한 예를 갈수록 정중하게 해서 밖으로 나갈 때는 같은 수레에 타고 앉을 때도 자리를 같이 했다. 그럼 왜 서주로 놔주진 않느냐? 또 그렇게까지 믿기는 찝찝한 거지. 아무튼 조조는 이렇게 유비의 이용갈치에 목을 맵니다. 그런데 조조에게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어요. 이때가 199년인데 199년은 조조에게 정말 일생일대의 순간이었습니다. 자, 한번 199년의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 2월 달에 조조가 여포를 죽이고 서주를 차지합니다. 3월에 원소가 공손찬을 죽이고 북부를 평정합니다. 그리고 즉시 남하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조조와의 일전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자 조조도 재빠르게 반응해서 4월에 관도대전은 아니고 관도대전에 서전이 벌어집니다. 조조는 조인과 우금을 북진시켜서 그 중간에 있던 해고라는 세력을 죽이고 8월과 9월에 황하 일대를 선제적으로 장악하고 북쪽 원소와 접경지대에 주력 부대를 투입합니다. 여기 뭐 장려도 들어가고 유명한 장군들 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황하를 넘어서 원소가 내려오면 막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올라가서 황하의 경계선을 치고 여기에 주력 부대를 넣어서 원소를 대비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북쪽에다 주력 부대를 올리는데 남쪽에는 장수하고 유표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남동쪽에는 원술과 손책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적적으로 11월 달에 장수가 조조에게 투항해서 정말 기적이 벌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10월까지는 조조는 일생일대의 승부처를 앞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사면 초가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서주가 이게 정말 옆구리가 시린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주를 어떻게든지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누가 봐도 유비가 딱이잖아. 여기서 뜻하지 않은 딜레마가 생깁니다. 유비를 가까이 두고 보니까 이게 예상 밖의 인물인 거예요. 소설에서는 유비와 조조가 처음 만나는 게 황건적 토벌 중에 처음 만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리고 동탁 토벌전에서 유비 삼형제가 맹활약을 하니까 뭐 이미 그때는 이제 뭐 유비와 관우장비가 천하의 명성을 얻는 걸로 나오는데 사실 유비가 동탁 토벌전에 종군했는지도 좀 애매하고 그 여포하고 화웅하고 싸우는 건 정말 위대한 각색이었죠. 그러니까 설사 거기 참전했다고 해도 조조가 별로 이렇게 신경 쓸 인물이 아니었어요. 정말 조조가 유비를 알아가고 유비를 알아보게 되는 건 유비가 여포한테 서주를 빼앗기고 조조한테 망명한 다음부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유비가 서주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조조 밑에 있는 순욱이나 곽가, 정욱 등도 유비에 대해서 조사는 했겠죠. 근데 문제는 누군가를 파악할 때는 이게 정보나 행적, 스펙으로 보는 거하고 직접 대면에서 보는 건 천지 차이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우는 진짜 많습니다. 스펙으로 소문을 들을 때는 막 정말 대단하니 뭐 이렇게 얘기 막 듣는 거야. 근데 막상 만나보면 소인배, 졸장부인 경우도 진짜 많았어요. 반대로 스펙이 별 볼 없고 안 좋은 소문도 많이 들었는데 막상 만나서 같이 일해보면 감탄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난 지금까지 정말 좀 개인적으로 좀 다시 만나서 우리 쪽 좀 초대하고 싶은 분도 있어요. 이런 거는 옆에서 같이 일해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조조든 유비든 아무리 연기를 해도 이 둘이 연기에 넘어갈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제 생각에 조조는 유비의 숨은 자질을 파악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력, 정치 딱 60어 정도면 정말 좋겠는데 이게 같이 있어 보니까 60어가 아닌 거야. 그래서 천하의 영웅은 너와 나다라는 발언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조조가 유비를 떠보려고 한 게 아니라 골치 아파진 거지 자기도.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뭔가 딜을 하려고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간 조조의 깨달음의 결과가 아니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조의 부하 중에도 유비의 위험성을 알아본 사람이 있습니다. 조조의 모사 3인방이 순욱, 곽가, 정욱이에요. 이 중에서 유비는 영웅이다 라고 조조에게 경고했던 사람은 정욱입니다. 물론 정욱만 알아본 게 아니라 순욱, 곽가도 다 알아봤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정욱인 걸 보면 정욱이 제일 빨리 깨달았거나 제일 이렇게 높게 평가했다고는 추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욱이나 곽가는 다 명문가 출신이에요. 젊어서부터 집안도 좋고 명성도 좋고 잘 나갔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민사, 행정, 곽가같이 정보 분석,
전략 분석 이런 거에 강한 사람들입니다. 정욱은 조금 달라요. 이 사람은 시골 선비였고 난세의 혼란을 틈타서 극적으로 출세한 사람입니다. 본인이 모사라기보다는 문무겸비한 스타일이었죠. 제가 이전에 정욱에 대해서 별도 편 만든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욱이 유비는 위험하다, 남의 밑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영웅이다라고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보고 난 누구보다도 이제 능력치를 높게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유비는 큰일 났어요. 조조도 유비를 이놈이 65짜리가 아니네 라고 평가를 하고 옆에서 정욱도 거둡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유비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서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서주로 돌아간 다음에 유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조조는 왜 영웅이라고 판단한 유비를 놔줄까요?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쓴 임진왜란사가 출간되었습니다. 이게 제목이 상권으로 돼서 조금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상권은 이순신 장군을 위주로 하는 임진왜란 해전사이고, 다음 거는 육전을 중심으로 전체 임진왜란 계열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절반이 아니고 이 자체는 하나의 완결된 책입니다. 이번에는 깊이와 재미가 함께 있게 좀 써보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